2019 KBS ABU 국제포럼 KBS ABU 국제포럼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저는 개회식 때 인사드렸던 KBS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한국 대표는 공영미디어 KBS 한국방송과 아시아태평야방송연맹 ABU가 공동 주최하는 2019 KBS ABU 국제포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바로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방송사 관계자분들이 이번 포럼을 위해 발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총 4명의 초청된 연사들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출연자들의 대담이 이어지고 또 객석에서 자유롭게 질문도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ABU 국제포럼 첫 번째 세션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이번 세션은 올리아 부야르 ABU 라디오 부장이 진행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연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요. 이번 세션에서는 미디어 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를 짚어보고 또 지금까지 시도되었고 성공했던 것 그리고 또 일부는 실패했던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너무나 잘 연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다음에 세션을 진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연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사회, 문화적인 갈등을 해결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열과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적인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께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인도네시아 TVRI에서 오신 헬미아 야하야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TVRI 사장님이시면서도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TVRI에서는 2년 전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TVRI를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미디어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디어 기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KBS 정필모 부사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정 부사장님께서는 언론학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 언론과 관련해서 많은 논문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 프루드 씨께서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독일 DW 제작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프루드님께서는 KBS에서 1990년대 한국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DW에서 일하시기 전에 그 DW 아시아 프로그램을 담당하셨습니다. 또 호주에서 오신 데이비드 파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주 ABC 국제전략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를 인터넷 중독자로 평가를 했고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통합을 가져가기 위해서 호주 와서 그리고 아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세계는 아주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시대 이후에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는 쉽게 발견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운 도전 과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가져다주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언론 기관들은 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께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바만 타기 그리고 저를 여기 초대해 주신 KBS와 ABU 측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8월 14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김치도 참 많이 먹고요. 그리고 소주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사미 아히아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TVRI 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아주 큰 국가입니다. 약 2억 6,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광적이었던 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RI는요 인도네시아의 공영 방송국입니다. 또 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과 아주 다른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저희가 약 15개의 지상 방송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TVRI의 그 사장으로 선임되었을 때가 이제 21개월 전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이 디지털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제 제 상위 10대의 이제 방송국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가장 혼란스럽고도 그리고 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 대선 과정에서 저희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일어서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커를 받아 들고 오늘 저희의 주제는요. TVRI가 아주 극적인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 대선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틱하다, 극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후보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둘 사이로 아주 지지자들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 증오하고 아주 대립이 첨예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에는 이렇게 풍자하는 만화 그림들이 카리커처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서로를 증오하고 그리고 깎아내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건전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들이요. 이게 규모는 또 가장 큰 대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극적인 선거였던 이유는요.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5개 선거를 하루 만에 다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5가지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대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전국적인 국회 선거, 상원 선거, 주의회 선거, 그 다음에 시구의회 의원 선거. 이 5개가 하루에 다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한 명당 투표를 다 완료하는 데만 5분이 걸렸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통계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의 수를 보게 되면은 유권자 수가 1억 9,300만 명이었고요. 이들 유권자들은요, 자신들이 표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대와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그리고 730만 명의 위원회 위원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80만 9천 개의 투표장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에 80만 9천 개의 투표센터가 있었던 것이죠.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제외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투표센터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규모가 큰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인도네시아죠.
suddenly many bureau or 그리고 institution of survey doing 정말 the survey, doing the 많은 research 여론조사가 with 있었는데요. different result. 여론조사마다 it was very confusing 지지도가 at 다 that time, you know. 달랐습니다. 그래서 Some surveys 오히려 said 혼란을 that Pak Jokowi 만들기도 했습니다. would win the 어느 election if he had 여론조사에서는 won, 프라보가 at the contrary. And, 1위를 하고 다른 데서는 there were 조코위가 conflict at 1위를 that time.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이어지고 그리고 after 혼돈 사태가 the announcement 있었습니다. of the- 특히 이제 the winner, you know, of the election, 대선에서 이긴 이제 I 후보를 remember 발표한 May 게 21st, 5월 there's a chaos 1일이었는데요. protest 그때 in 자카르타에서 Jakarta,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승복할 수 there is- 없다는 것이죠. in 그리고 some part of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there 또 were 다른 riots 여러 at that time. 곳곳에서 You know, 여러 this 가지 is, 이제 the 폭동이 picture 일어나기도 I 했습니다. can 그 show you. 폭동 당시의 사진들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This is, 있습니다. live report, 그리고 done by 티바리칸이라고 티바리칸 하는 이제 TV. 저희 We 아나운서가 have to stay very 보도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네, 동영상은 Selipi depan 통역이 Mall 제공되지 Selipi Jaya 않습니다. saat ini seperti yang Anda saksikan dipenuhi oleh massa yang merupakan warga masyarakat daerah sekitar Selipi, Petamburan Yes. ataupun Tanah 네, Abang dan di 이렇게 belakang saya masih 피해자들이 terlihat 곳곳에 aksi 보입니다. yang merupakan 무력 사태, aksi 사태 pembakaran 피해자들 보이고요. terhadap sejumlah kendaraan 이렇게 dan informasi 불이 dari 나기도 warga 하고. sekitar ini adalah mobil kendaraan Brimob dan ketegangan di sini sudah terjadi sejak pagi buntut dari aksi demo yang berbuntut kisruh semalam di kawasan Tanah Abang dan juga Petamburan. Saat ini warga di sini mayoritas menurut my reporternya 기자도 adalah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써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dan anak 돌을 masih 던졌기 berseragam 때문이죠. sekolah. Dan dari tadi saya berada di sini sudah selama sekitar 1 jam. Kondisi di sini juga cukup menegangkan. Seketika masyarakat berteriak lari dan juga kembali untuk melihat dan menyaksikan. Dan mereka terus berjaga-jaga. Ada juga yang menyuarakan kekecewaan terhadap sikap kepolisian yang bertindak terlalu keras terhadap warga masyarakat yang menyuarakan aspirasinya. 그런데 다행히도 이틀 이틀 동안만 폭력 사태가 지속됐습니다. 경찰이 잘 진압을 한 덕분에 시민들이 침착함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질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ask people not to go to the street. You know, it's very good campaign. 지금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in 여러 가지 situation,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Maybe we can ask how TVRI cope with this TVRI는 dilemmatic 이렇게 and 혼란스럽고 chaotic 그리고 situation 역동적인 because 상황에서 so many 어떻게 allegations 보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to TVRI. 왜냐하면 여러 가지 TVRI의 according to 보도에 Act 대한 Number 사람들이 이제 32 의심을 about 하게 됐습니다. public 왜냐하면 broadcasting in Indonesia, 공영 in 방송국이었기 this case 때문에 TVRI, TVRI가 that TVRI 되게 as a public TV has to be independent, 객관성과 has to be neutral, 중립성과 and has to 그리고 be 공정성을 impartial. 갖춰야만 For your 했는데요. info,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there are 15 or 16 그런데 parties 이제 involved 선거에 in the 참여를 elections. 했던 당만 하더라도 15개당 16개 this 당이었는데 one allegation.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이나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TV 하나는요, TVRI가 100% 재정 예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그러니까 방송 수수료나 아니면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지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로부터 100% 예산을 지원받는 TVRI가 어떻게 이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현재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중 한 명인데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TVRI가 공영 방송국으로서 정부가 만들어낸 인프라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대통령인 것이죠. 그것 또한 이제 중립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RI가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보도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의심의 눈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분명한 보도의 원칙을 성립을 했습니다.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원칙들을 정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정당이나 한 후보만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콘텐츠의 양을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때마다요. 토크쇼를 하더라도 한 정당에서만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정당에서 초청하면 다른 모든 정당에서 이제
실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정당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대선에 진출 후보를 내놓은 양당의 대표들이 다 나와서 이제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뉴스 보도를 할 때도요, 이 두 정당의 내용을 다 그 5대5로 똑같이 비율을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에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도록 똑같이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조코위가 1번 후보인데 1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2번 후보 프라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시간을 줘서 방송을 했습니다. 비중이 똑같았죠. Wakil Presiden Prabowo Subianto Sandiaga Uno pukul 10.30 sampai dengan 12 waktu Indonesia Barat dan Joko Widodo Ma'ruf Amin pukul 15.30 sampai dengan 17 waktu Indonesia Barat. Sabtu 13 April 2019. TVRI Media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느 특정 정당에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들 세 개를 저희가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간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정당에만 특정한 도움을 주는 그런 보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RI는요, 선거를 좀 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이제 독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유권자들에게 평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알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600여 개의 민족 그룹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500여 개의 그 민족 언어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동질한 균질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아주 많은 그런 차이점 그리고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다양성 속에서 저희가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RI는 이러한 다양성 속의 균질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원칙인 것이고요. 원 인도네시아, 그것이 이제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TV를 독려하는 이제 캠페인 광고입니다. 아주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And we are very successful. I mean, very active, you know, not so many 그리고 passive 이제 voters in Indonesia. 성공적으로는 저희 그런 The 유권자들한테 numbers of voters very big, 투표로 가도 the percentage. 독려를 해서 투표율이 They make 높아졌습니다. campaign using message, using 유명 celebrities. 인사들이나 This is all news 스타들 anchor. 그리고 I 스타 was 앵커들이 the news anchor. 출연한 동영상을 만드는데 저도 이제 앵커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동영상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의 이제 대표 아나운서가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Are you 그래서 feeling 여기 relaxed? 나와 있는 그 부르고 있는 가사가 투표하자입니다. Yeah, that's the boss. 이분이 이제 보스이고요. 자, Okay, 함께 let's go. 투표하자. 이렇게 이제 Yeah. 계속 투표하자라고 Okay. 권유를 And 하고 있습니다. we 그리고 broadcast, we produce the presidency 대선 on debate. 후보들 간의 Yeah. 대선 Look at 토론을 this is 방송하기로 TVRI 했습니다. production.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ill the old logo. TV 로고가 나오고요. 진짜 보스죠, 보스. Yeah, we are doing very seriously. 열심히 제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residential 대선 debate. 후보들 간의 And it 토론을 has to be very natural. 잘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비중도 잘 맞췄습니다. Moderator debat pertama calon presiden dan calon wakil presiden pemilu 2019 Ira Kusno dan Imam Priyono. Yeah, we produce the debate. 대선 토론도 가졌고요. And we 그리고 do the non-stop coverage 대선 during the election day. 당일에는요,
April 4월 17일이었는데요. 24시간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표 결과들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보여주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정치 전문가들의 논평도 넣고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후보가 저희 방송에서 이점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이제 투표소를 오가면서 또 투표소 상원들이 24시간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콘서트도 했었고 또 뉴스 프로그램들도 제작을 했습니다. 내용들은 이 지금 서로 분열된 유권자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다시 하나의 인도네시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비난 것이었습니다. 이 대선 때문에 같은 데서 사는 남편과 아내, 부부들도 다른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이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는 접어두고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센트럴 자바 지역에 있는 솔루 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기리면서 이제 우리 서로 간의 분열과 증오를 모두 다 잊고 이제 대선으로 인한 분열은 닫자. 대선은 끝났고 이제 승자는 정해졌으니 그것을 결과를 존중하자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자카르타 방송국에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고요. 25개의 방송국에서 각자의 언어로 이 프로그램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도 열었고요.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5개 이상이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제작이 돼서요.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가 되자 원 인도네시아, 다양성 속의 통일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민족 그룹별로 이렇게 참가자를 정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참여하고 자바에서도 이렇게 참여하고요. 그리고 수마트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주에서 있고 그리고 서자바 쪽에서 온 참가자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34개 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대표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모두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선거위원회에서 승자를 발표하는 것도요. 저희가 잘 이제 조정을 해서 그 과정들이 다 중립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상 이제 평화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와 함께 이제 승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표를 굉장히 선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런 원칙을 그 보도에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제8조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넣어서 대통령은 누가 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2명의 대선 후보가 무대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모습이죠. 서로 간에 대립하고 경쟁하는 것은 끝났고 이제 평화롭게 하나 인도네시아를 향해 나아갈 때다라고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제 저희는 대립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각자의 생계로 돌아갔습니다. 어른이들도 농부들도 학생은 또 다시 학교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또 공장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서로 이 대선 과정 동안에 있었던 갈등과 그리고 논쟁은 이제 기도하고 각자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평화적인 정신을 바로 TV 나라가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필모 부사장님께서 KBS가 진행했던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1980년대 초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부사장 정필모입니다. 우선 오늘 주제인 사회적 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KBS는 그걸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인 K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바로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 198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현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여기 계신 전 세계 방송인 여러분과 함께 감상했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시 보신 바와 같이 그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울고 함께 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6월 30일 11시 15분 생방송으로 첫 전파를 탔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이후 138일간에 걸쳐 장장 453시간 45분 동안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두 1952건의 신청서가 들어왔고요. 그 가운데 53,536건의 스토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189 가족이 상봉에 성공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한국 동란 이후에 30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던 부모 형제가 만나 통곡하고 울부짖는 모습은 대한민국 전체를 울렸고 아물지 않은 이산의 상처에 우리는 몸서리를 쳐야 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가 198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 1,45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개별 면접을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53.9%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새벽 1시까지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88.8%에 이르렀습니다. 시청률은 정말 초유의 시청률이죠. 78%에 육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물론 전 세계를 눈물과 애환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물들인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고발하고 뜨거운 가족애와 인류애를 보여준 역사적인 기록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마침내 2015년 10월 10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0일이고요. 세계 표준 시각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10월 9일입니다. 텔레비전을 활용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이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TV 방송 기록물로서는 최초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겁니다. 또한 1983년 제6차 세계 언론인 대회에서 가장 인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1984년에는 세계 평화 기여자에게 수여하는 골드 머큐리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프로그램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해주고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했으며 나아가 분단국가의 통일을 포함한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과정을 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 나온 신청자는 앞서 설명했듯이 10만 가족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00 가족 이상이 마침내 상봉을 했습니다. 장장 138일간 생방송을 했고요. 방송 시간만 해도 453시간이 넘었습니다. 83년대 골드 머큐리상을 수상했고요. 마침내 2015년이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이산가족 찾기는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 시대를 살아온 1000만 이산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참상을 말하고 30년 이상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의 눈물의 상봉을 통해서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의 기록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4주년을 맞이해서 KBS는 민족의 영혼인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올해 3월 5일부터 203일간 파주 임진각에서 이산가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DMZ 특별 관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KBS가 담은 기록물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1983년) KBS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방송된 지도 어느덧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는 우리 결의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만나는 행세로 1985년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진 뒤 지난해까지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습니다. KBS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전되기를 바라며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찾기 이원 생방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KBS는 통일 후에도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남과 북이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영상편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록 작지만 큰 울림이 메아리쳐오는 통합과 평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KBS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KBS 방송 지표는 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이 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 미디어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방송 비전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12대 역정 과제에서도 남북한 방송 교류 주도와 남북한 신뢰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합을 위한 KBS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영원이자 한국과 함께하는 세계 이웃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KBS는 평화에 일조하는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통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 포럼에서 함께하신 세계 방송인의 핵심 과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공감과 지지를 함께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을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1983년 8월의 뜨거운 여름에 그 감동과 한반도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감동을 KBS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의 협력과 연대도 필요합니다. 방송이 평화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세계 방송인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은 아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일된 독일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독일도 분단된 시절이 있었나라는 것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독일의 연사분을 초대해서 독일 통일 전후의 미디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포럼에서 같은 미디어 관계자님 앞에서 저희 독일에서 있었던 통일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프라운드 독일 DW 제작국장입니다. 이미 들었던 것처럼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30년 전에 이제 붕괴가 됐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적인 이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의 총성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고통스러운 분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죠.
저희는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경제 쪽에서의 그 기적과 그리고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결핍과 그리고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많은 차이점이 독일과 한국 사이에 있지만 양국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남한과 북한이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독일에서의 통일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에 대해서 보고 나서 배우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독일과 한국의 이 분단 상황은요 결국 같지만요 여러 경제 사회적인 상황은 이 양국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이제 한국 간의 서로 간의 이제 의사소통 그리고 그런 것은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언론의 역할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도요 분단 시기에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산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민들은요 동독으로 서독 사람들이 많은 보급품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서로 연락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서포들이나 편지들은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내면요 보안군에서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빼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안보 쪽 당국에서는요 사람들의 전화 통화도 다 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혹시라도 서로 암호를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는지 이제 감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장벽이 세워지고 나서 이 동독 정부에서는요 특히 1961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독으로 탈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964년 그러니까 장벽이 세워지고 3년 뒤에 첫 번째로 시민들이 다시 이제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나 조부모나 아니면 자신들의 가족, 이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3년 후에나 허가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서로가 알아가게 된 것이죠. 소독 쪽에서는요 동독으로 갈 때 많은 돈을 내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의 수상인 윌리 브란트는요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많은 이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 있는 주민들도 서독들을 방문할 수는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방문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탈출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동독과 서독 간의 연락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사람들은요, 뭐 서독 라디오를 계속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동독 시민들은요, 이 정부의 감독이나 아니면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북한에서도 많이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독일에서도요 결국에는 이런 정부 통제와 감시를 뚫고 이 방송을 듣고 언론을 접하면서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저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1년부터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수신이 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공영 방송이 TV가 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동독 주민들이 국경으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경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바로 이제 동독 사람들이 국경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독에서는 이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 장벽으로 몰려와서 축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동독과 그리고 서독 미디어 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이른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동독과 서독의 차이점과 격차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에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동독 쪽은요, 이제는 여러 가지 복구들을 통해서 서독의 어떤 부분보다도 인프라가 더 발전된 동독은 있기는 하지만 구 동독이었던 지역은 아직까지도 경제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구동독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구서독으로 다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서독 주민들은 동독으로 이주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동독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베를린은 구서독의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들은 이렇게 깨져 있고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 구동독 주민들은 구서독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장벽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이 되고 30년이나 지났는데 독일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나 그리고 정부, 미디어가 해결해야 할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의 보도, 언론의 보도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하면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언론에서는요, 동독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보도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만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이지 않은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동독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동독 주민들이 가져오는 폐해가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기여를 좀 더 집중해서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동독 출신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언론에서 힘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동독을 보도하게 될 때 시각과 그리고 이제 주제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했던 경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서독의 방송을 동독 주민들이 듣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동독 주민들은요, 동독 정권들은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만들어졌고 어렵게 이제 합의를 이뤄내긴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언론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 과정이 빨라지게 된 것이죠. 저희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감정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이체 벨레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 대한 특별 방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통일 절차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어떻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 통일의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비밀 경찰들을 나중에 통일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무장 투쟁을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한국 그 시청자들이 보면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독일은요, 한국이 필요로 모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기회의 창문이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언론이 함께 힘을 합한다면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분야가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프렌드님. 독일에서 이제 호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물론 그 사회적 통합이 시급하게 필요한 국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주도 그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갈등이 호주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후원님께서 호주 ABC 국제전략실장님이신데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제가 이제 국제 포럼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누군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 크리스 햄스워스가 아니면 적어도 그 남동생 레오는 만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호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다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또 이주, 분열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낭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공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절박하게 군사 활동이 당시에 다낭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난민으로 호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보트 피플이었죠. 홍콩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그 사우스 웨일스 지역에 한 가족의 초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의 관점에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의 토착 인구가 뭐 전체 호주 인구의 3%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토착 인구를 제외하고는 호주는 뭐 거의 200년 동안 이주민으로 구성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몇 가지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정보입니다. 그 호주의 15%의 인구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에 하나가 그 해외에서 태어났고요. 또 11%의 호주인들은 LGBTQ라고 합니다. 그 LGBTQ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저는 L+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또 300개 이상의 가게, 조상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즐 조각들이 호주에 왜 중요할까요? 호주는 통합과 다문화주의가 성공을 거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순식간에 이게 바뀔 수 있고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조화 통합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주민들이 호주로 온 이유는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나래티브를 가지고 있고 또 호주의 중요한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호주 미디어에 있어서 중요한 그 취재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주의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호주의 신문, 호주의 TV를 시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문화가 도래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호주 전체의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주민들의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하게나 아니면은 가정 내의 위성을 통해서 모국의 언론에 직접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언론을 거치지
거치지 않고 모국의 언론을 직접 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 통합과 융합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호주 전역에서 서로 단절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메인스트림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으로서 나름대로의 그 자존감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사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데요. 광적 종교라든지 그 백인 우월주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정체성 확보가 좀 시급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호주에는 많은 지역 사회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또 영어가 아닌 하나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거주하고 일하는 그러한 지역 사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호주인들이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숫자도 꽤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미디어 소스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다 보니까 호주의 지도자들은 그 중국인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랍어, 터키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가 지금까지 다문화주의와 통합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호주 사회에는 단일성을 나름대로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는 훌륭한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의 덕분으로 이제 통합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던 그룹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타겟과 쿼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타겟과 쿼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고용하거나 나를 받아들여준 이유가 뭐 나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쿼타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떤 조직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저와 같은 사람이 ABC의 편집자 역할을 하는 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요. 처음에 이제 저도 노력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제대로 대변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저널리즘과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훌륭한 스토리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제대로 대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요 언론을 통해서 적절한 맥락에서 정확하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널리즘은 그 역할과 차별화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호주나 다른 지역에서 저널리즘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호주에서는 이제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홍보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자들 그리고 목소리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일부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회의론과 뭐 여러 가지 그 회의적인 시각으로 언론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이 훌륭한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과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신들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자들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하는 방식만으로 계속해 간다면은 시청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간극을 좁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조라든지 플랫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여러 가지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주 국제 방송의 8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일을 했던 분야는요. 교육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우 중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지역에 있어서 미디어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님. 자, 그러면은 몇 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 중에 질문이 있다면은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요,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필모 부사장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알렉산더 프라우드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 독일이 사회 통합이 언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언론의 역할은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사회 통합이 그 통일이 언론에는 반대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리고 정필모 부사장님, 지금 1983년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뭐 북한에 있는 뭐 다른 방송국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건지 아니면 촬영팀을 평양으로 보낸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ABU의 회원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비슷한 파트너십을 북한의 방송국과 맺을 수 있나, 그래서 공동 제작을 좀 다른 주제에서라도 북한 방송 뭐 아니면 KBS와 KRT가 함께 할 수 있나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대답을 하실까요? 당시엔 그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굉장히 냉전 시대였죠. 그리고 이산가족 찾기는 사실 그 대한민국 내는 남한 내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내에서도 서로 가족끼리 떨어져서 피난 과정에서 가족끼리 떨어져서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3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서로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다가 남한 내에서 방송을 통해서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찾게 된 가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0 가족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과는 전혀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방송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는 방송과 서로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어떤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1985년도에 남북한 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간헐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간의 상봉이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1,000만 이산가족에 비해서 그 숫자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고요. 또 이분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80, 90된 분들이 많아서 점차 세상을 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 이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애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회만 된다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진전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남북 방송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ABU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 이 이산가족 그 사진들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바로 언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발칸 전쟁 이후에 80년대에 갑자기 언론도 새로운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0개의 이제 언어 부서가 있었는데요. 뭐 보스니아, 서르비아어 그리고 그밖에 다른 다양한 이제 언어들로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발칸 반도에서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저희도 한국과 똑같은 이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 방송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재회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이제 생길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5년 뒤에도 또 저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뭐 서로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동독이나 서독이나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 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이 거의 뭐 수백만 마일은 떨어진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요.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뭐 홀란드나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알았지만 동독에 살고 있는 친척들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독에서 누구 친족이 저희 찾았다 한다면 꼭 외계인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서독을 방문을 해서 뭐 전철을 타고 오니까 뭐 볼 때마다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 서독의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정말 이런 재회, 동독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상 자체가 변한 것이죠. 동독 사람들만 통일이 무서웠던 건 아닙니다. 서독 사람들도 뭔가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보면은 이제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 이제 나토군이 이제 주둔이 되어 있었을 때 그것을 철수를 한다거나 그 러시아 군들은 또 어디로 이제 철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언론은 이런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이슈들을 어떻게 취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동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과 시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어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독은 무조건 구식이라서 다 나쁘다라는 식의 이제 편견을 언론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회사들도 결국엔 다 많이 영업을 그만두고 문을 닫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편견과 시각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이 분단되었던 국가들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아직도 이 동독과 서독 간에 동일한 그런 시각이나 아니면 교량을 분명히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독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런 특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 부사장님. 지금 들으셨겠지만 독일과 독일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 부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어떻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그 한국의 언론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 독일과 한국은 같은 분단 국가였지만 과거의 어떤 역사적 경험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분단 전에 그 거의 왕조 시대 조선 왕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은 민주적 어떤 그 선거 제도에 의해서 공화정이 출범한 반면에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조선 왕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또 다른 권위주의적 그 세습 왕조와 비슷한 3대 세습 왕조죠. 사실상의 공화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역사적 경험에 비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 직전에 이미 공화정을 거쳤고 나치 정권 전에 또 다른 어떤 민주적 그 선거제도 같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독과 서독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많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적어도 수년 동안은 남과 북의 체제의 차이, 이념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생활 방식과 의식의 차이를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의 관점에서 북한 언론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언론의 사회적 통제가 심하고 주민에 대한 통제가 심하고 특히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거의 세계 선진국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쉽게 극복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전후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서서히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서히 그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어떤 동질성, 문화의 동질성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매우 민감한 문제보다는 남북 간의 언론 교류, 방송 교류도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교류를 시도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갔을 때 화해와 협력 시대에 보다 더 본질적인 방송과 언론의 교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명한 답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토론을 끝내기 전에 각 연사들로부터 마지막 그런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평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요 저희가 연사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아주 어젯밤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는데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같이 결속될 수 있는 나레이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행, 식품, 음식 뭐 이러한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겠지만은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심각하고 큰 주제는 인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이슈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커버를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유머, 인류애 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님? Yes, you should be very grateful that you have the time to 아직 think what 시간이 you 있다는 think. 것, 그래서 So 다음을 you were 생각할 very 시간이 surprised. 있다는 You 거는요 have- 정말로 큰 you have, 축복입니다. you have 그래서 time to think, although you have a lot of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분열을 극복하는 것은 한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산 가족을 다시 재회시키는 것, 이것을 그리고 한 자리에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헬민이의 의견을 듣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 기사님의 I strongly 의견을 think 네, 알렉산더가 한 말에 저는 정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도 너무 많은 민족 집단이 있고 언어도 너무 많고 차이점도 이렇게 많지만요. 저희도 이제 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이제 왕국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저희가 이런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대선 이후의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선 중에는요 정말 막 극적으로 서로 분열이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싫어했지만 선거가 끝나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는 언제나 이 그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그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단 국가뿐만 아니라 이 다민족 국가에도 역시 사회적 통합과 평화의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선 이후에 그 여야 정치적 어떤 갈등을 겪었던 여야 후보들이 같이 함께한 콘서트를 공영방송이 주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선거 이후에 KBS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호주 역시 다민족 국가에서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도 분단 국가가 다시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회도 남북 간의 갈등과 분단의 어떤 상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내부적으로도 우리 한국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적 갈등, 그리고 해외에서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또 다민족 국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북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이분들이 모두 함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함께 같은 사회 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어떤 생활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영방송, 공영미디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딱 12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디오 방송이 진행이 되죠. 자,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패널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논의였습니다.